이런 사람들은 한국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한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는다. 한국인에 대한 편파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방적인 글을 주워 모은 자료들을 말이다. 그의 보고를 여과 없이 믿을까봐 두렵다. 아마 개항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 중에서 같은 서양인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독일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한국인은 더럽다는 지적에 독일 노동자도 더럽다고 했고, 한국인은 불결하다는 주장에도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불결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면 이는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청결면에서 중국인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원래 어디서나 집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훈련받은 가축들조차 부끄러워할 일을 공공연히 해결하기 위해 북적거리는 길거리 한쪽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의 마을이나 소도시들이 본받을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양 있는 한국의 남자들은 땅바닥이 오염되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여행 중 이동식 변기는 필수였다. 심지어 귀족이나 관료인 양반집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화장실을 설치했다. 한편 한국 여행객들도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부두 노동자나 농가의 머슴들을 보고 독일인의 청결성을 판단한다면 한국에 대해 세계 관광객들이 내린 성급하고 분별 없는 주장처럼 우리 역시 부끄럽고 부당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870년 베를린에서 태어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기자가 된 그는 1901년 중국을 취재한 후 바로 조선을 찾았는데, 그렇게 조선을 여행하며 틈틈이 기록한 원고를 독일로 보냈고, 쾰르니시 차이퉁이 1901년 10월부터 1902년 11월까지 이를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모아 출간된 책이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인데요. 그런데 겐테가 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의 민둥산입니다. 겐테는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헐벗은 산림으로 암담하고 황폐한 모습이다. 특히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이 도시는 500년 동안 끊임없이 벌목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헐벗고 황폐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와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산림이 있는 것으로 밀어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만약 겐테가 살아있었다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호미 하나로 지도 모양을 바꿔버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산림청은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부터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 기록유산을 지정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민관이 합심해 전 세계 유례 없이 단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우표, 포스터, 사진, 행정문서, 동영상 등을 모아 기록물로 만들었고, 이제 2년 후면 그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자료이길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보통 한국을 떠올리면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울창한 산과 나무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겐테가 봤던 것처럼 100년 전, 아니 6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야말로 민둥산 천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매일 아침 고쿠락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잔불숯을 꺼내 김도 구워주시고 고등어도 구워주시고 국도 데워주시고는 하셨는데, 아마 이는 저만 경험한 풍경은 아닐 겁니다.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가 보급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집이 같은 풍경이었을 텐데, 왜냐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써 난방도 하고 가마솥으로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목욕물도 끓였으니까요. 겐테가 한국을 민둥산 천지라고 평가했던 것도 이러한 영향이 큽니다. 거의 모든 가정집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땔감으로 썼는데, 특히 한국은 가을부터 봄까지 사실상 건조기후에 가까워 새로운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반면 베어내기만 하니 당연히 헐벗은 민둥산이 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등유나 가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별다른 난방 방법도 없었으니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일제는 조선의 산을 대량으로 발가벗겨버렸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반도는 초토화된 상황에서 나무며 풀뿌리까지 전부 채취해 아궁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온돌문화, 그리고 산에 불을 놓아 밭을 일구던 화전민도 산림 파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나마 민둥산은 교양 있는 표현이고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산에 나무가 적다고 큰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산에 나무가 사라지면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토사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쏟아진 토사는 하천과 강바닥에 쌓이게 되고 어느새 논밭이 하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큰 비가 쏟아지면 제방이 터지고 제방을 범람한 물은 그대로 논밭으로 흘러들어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논밭이 갈라졌고 약한 바람에도 황토먼지가 뿌옇게 날립니다. 숲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짐승들이 살 터전이 사라지므로 나무가 없는 산은 그야말로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산림 파괴 현상은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유엔과 세계은행의 원조를 받아 녹지 사업에 착수했습니다만 성공한 국가는 없었죠.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유일한 성공 사례를 하나 꼽았는데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했는데 지금도 전 세계가 가장 놀라는 한국의 성과 가운데 하나가 산림 녹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이 산림 녹화 사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광복 후 설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식목일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산림 녹화를 시도했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재원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으며 잦은 홍수에 병충해 피해 등으로 산림의 황폐화는 가속화됐죠. 정부는 끼니 걱정이 끊이지 않던 국민들에게 밀가루까지 나눠주며 나무 심기를 권장했지만 겨울이 되면 전부 아궁이 속으로 사라져버리니 깨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게다가 지게 한가득 내다 팔면 즉시 현금을 줄 수 있었으니 동네산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허파라 불리던 지리산까지 민둥산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러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석탄 개발 사업입니다. 녹화를 진행하라며 나무 심을 돈을 지원해준 월드비전은 한국이 생뚱맞게 석탄을 개발한다고 나서자 절대 반대를 외쳤는데 정부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무를 살릴 수 있다며 석탄 개발에 열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도벌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지방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벌목업자와 결탁해 몰래 나무를 베는 일이 빈번했는데 정부는 이를 인간 송충이로 매도할 정도로 나무를 몰래 베는 것을 심각한 사회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1964년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을 공급하면서 나무의 땔감 사용을 막았습니다. 1964년 12월 서독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유럽의 우거진 숲을 보고는 우리나라 산들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다시는 유럽 땅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농업 번영도 좋고 산업 발전도 좋지만 숲이야말로 우리 국토의 지붕이란 생각에 서독에서부터 식목 사업을 생각했죠. 이에 이듬해 치산녹화 7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수개별 산림복구 종합계획,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그리고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1967년에는 산림청이 발족해 식목과 조림 등 모든 치산 녹화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는데 이후 산림청이 경찰력과 지방 행정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 산하로 이관되고 산림청장에게 헬리콥터까지 제공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위 계획들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전국토를 녹색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은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주민들이 호미 하나씩 들고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10년으로 잡았던 계획을 4년 일찍 달성했고 6년 동안 무려 29억 4천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강조하면서 아카시아, 갈참나무 등이 황무지에 심어졌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도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지금도 산속 곳곳에서 보이는 과실들이 대부분 그때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1979년 시작된 제2차 치산녹화 계획도 1년 앞당긴 1987년 달성했죠. 산림청에 따르면 1960년 이후 60년 동안 한국의 산야에는 120억 그루가 넘는 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토 녹화 사업 50년에 걸쳐 얻은 공익기능 가치는 상당합니다. 우선 연간 7조 원 규모의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온실가스 흡수,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등 약 259조 원의 공익적 가치로 환산됐고 이는 전체 GDP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이 얻는 혜택이 1년 499만 원이라고 하죠. 이는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이 참여한 요르단 국토 녹지화 사업은 요르단 국토의 사막화를 막아주고 있고 우리나라로 향하는 황사의 40%를 책임지는 몽골 쿠브치 사막에는 산림청이 2007년부터 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2007년 당시만 해도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 중인 황무지였지만 우리나라 덕분에 지금은 사막 확대를 막는 방어선이 됐습니다. 전 세계 환경정책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전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06년 출간한 저서 플랜 B 2.0을 통해 한국의 산림 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며 박정희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69년 유엔이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고질적이어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사업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입된 탓에 사유재산 행사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 소나무 중심 사업으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한 점, 외래종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생긴 피해, 특히 이 사업에 주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거지는 당연한 논란이기도 한데 그때 무리해서라도 산림 녹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의 지도 모양은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한국만큼 등산객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서울 주변은 물론 전국 어디를 가나 주말에는 등산객들로 북적하죠. 한국의 산야가 지금처럼 푸르게 된 것은 5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50년 동안 이룬 성과가 대단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한국 숲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이 파견되죠. 물론 산림 녹화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4,9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을 밝혔고 아마 내년에도 나무를 심을 겁니다. 과거엔 가뭄과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 심었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우리나라의 소중한 산, 우리가 함께 지켜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